방금 소개를 받은 광주대학의 이민원 교수입니다. 한 40분 정도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이제 농업회의소가 출범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농업회의소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익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권한을 강화해가는 그런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들 많이 드셨어요? 저는 그 담양에 와가지고 쌈밥을, 우렁도 들어가고 강된장도 있는 그런 쌈밥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담양은 그 햇빛이 굉장히 많은 곳 같아요. 풍성해가지고서 코로나로 그동안 못 쬐던 햇빛을 그냥 아주 그냥 충분히 쬐는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 자치와 협치가 이제 들어갔고요. 지방 분권 시대가 돼서 이제 분권은 됐는데 자치를 해야죠. 자치가 우리 농촌으로 농업의 현장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데 우리 농업은 현실이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것이고, 여기에 농업회의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했는데요. 가운데 이제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의 환경이 많이 변화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분권 시대가 됐고, 농업은 어려워져 있고, 급기야는 농촌이 소멸해가는 상황이 됐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야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주체를 농업회의소가 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농업회의소는 그동안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정기구, 여러 농민단체들이 있었는데 이게 권한이 미약해서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해주는 이 법정기구와, 그리고 이제 그 같이 협치하는 농정, 그러니까 이 농업 관련된 일을 꾸려 나가는데 군청만 혹은 농민만, 농민 단체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상의해가면서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농업회의소를 이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농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농업회의소가 있지만, 또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해서 농업회의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그 밝은 미래다 그러면은 농업이 발전해야 되겠고, 농촌이 발전해야 되겠고, 농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요약이 된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고 농촌의 밝은 미래에 필요해서 농업회의소를 농민 참여로 만들었다. 여기 밑에 제가 농민 참여 이렇게 크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순서는 농업의 힘든 현실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치와 협치로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거고, 농업회의소가 그 핵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민들, 회원들 여러분들이 농업회의소의 핵심이 돼서 이 일을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순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지만 농업의 힘든 현실은 이런 거죠.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총 인구 대비해서 70년에는 거의 절반이었는데 지금은 5%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2019년까지만 자료가 잡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2019년까지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금년도 자료는 더 낮을 거예요. 4 밑으로 내려가 있겠죠. 4% 밑으로. 이게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업에서
생산해내는 우리나라 전체 국가 경제의 부가 이렇게 2005년에는 2.8%, 지금은 1.6%로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고, 이것이 과거에는 거의 절반에 육박했던 너무 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빈집 수가 지금 늘어가고 있는데 그 현실을 지도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 지도로 그려보니까 이제 뭐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빈집 실태를 이제 그 통계 숫자로 이렇게 보면 빈집이 이제 2010년에 5천 개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5천 개 정도의 수준 그 무렵에서 지금 빈집이 놓여 있는 상황이고, 뭐 밑으로는 이제 전기 사용용으로 본 빈집 수. 결론은 이제 농촌이 피폐해져 가지고 이렇게 빈집도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건데, 자치 그리고 협치로 이거를 해결한다.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많은 분들은 국가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방이 그 소멸해 간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지방이 소멸해 간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 지방이 사라져가는 농촌이 어려운 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다가 지방에다가 권한을 주는 것이다고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누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려면 살게 하려면 누가 가서 건져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건져주러 가는 동안에 스스로 물에 익사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수영도 할 수 있도록 그 생존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농촌이 힘들어지면 국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농민 스스로 자기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자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앙 집권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중앙 집권 현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 집권 현상이 심하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서울에 있는데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의 권력이나 또는 구청의 권력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면 이 도청에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고 뭘 하려고 해도 군청에서 뭘 하려고 해도 권한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가 이 지역의 현실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었고 권력을 찾아서 이제 사람들이 서울로 권력 옆에 있으려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이 연출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자꾸 얘기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 서울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되는 그런 얘기, 그리고 뭐 또 중앙 집권 구조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앙정부 예산을 특정 지역에다가 더 많이 쓰는 거 아니냐 해서 지역 감정이 생겨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중앙 집권 현상에 가져온 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한번 이제 그려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면적을 거지것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산이 어디에 집중돼 있냐
보고 이제 그려놓은 지도인데 우리나라의 총 자산이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 70% 80%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옆에 이제 광주 이런 곳은 이 정도, 뭐 부산도 뭐 이 정도, 대구도 이 정도, 대전도 이 정도. 그러니까 면적 대비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산의 비중은 엄청나게 적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참 억울한 점이 많은데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부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억울한 면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여준 이 그림표는요. 아까 중앙 집권이 부동산 거품을 만든다 그랬는데 이게 뭐 어쩌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아파트가 이 전체적으로 이제 합하면 1억 원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다 해서 2채만 있어요. 서울에 한 채가 있고 우리 담양군에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돈은 1억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절반씩 나눠 갔겠죠. 처음에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5천만 원이고 우리 담양에 있는 아파트가 5천만 원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재산이 아파트 2채인데 그걸 한 채씩 나눠 갖고 있으니까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돈은 1억 원이니까 그러면 전체 재산의 2분의 1이 서울에 강남에 있고 또 전체 재산의 2분의 1이 우리 담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서울로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아니 한국은행에서 돈은 찍어내고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됐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다 해서 4억이 됐죠. 그런데 아파트 개수는 똑같이 2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산은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담양에 있는 아파트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담양에 계신 분이 기분이 좋았겠죠. 5천만 원에서 1억이 돼서 내 아파트가 2배나 올랐네.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5천만 원에서 3억이 됐어요. 그러면 6배가 오른 거죠. 우리 담양의 아파트는 2배가 올랐고 그런데 실질적인 재산은 아파트 2채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4억 원 중에 서울의 아파트는 3억 그러니까 4분의 3이고 전체 재산에 담양의 재산은 전체 재산에서 4분의 1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체 재산의 절반이 담양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재산의 4분의 1만 담양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마구마구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 사람들만 뭐 살면 됐지. 우리는 뭐 우리 것도 좀 올랐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경제로 볼 때는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체 재산의 4분의 1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2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4분의 1이니까 그 나머지 4분의 1은 어디로 갔어요? 그게 서울로 가서 붙은 거죠. 그러니까 담양의 재산은 가만히 앉아서 서울로 뺏긴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손해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뺏긴 거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의 문제인 거죠. 정부가 그럼 농촌에다가 돈을 가져다 주면 되냐?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구해주면은 되냐? 물론 그래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 이거를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버텨내서 지역 발전을 시켜야 된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지역이 잘 살려면은 중앙정부가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급기야 지방이 소멸해 가는 위험에 처해다 보니까 저렇게 죽어가는데 권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 앞길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되니 저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야지. 그래야 뭘 할 거 아니야. 우리 농민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군청에서
돈을 주는 것만 바라고 있나? 저 농민들에게 농업 정책에 대한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주려고 보니까 농촌에 농민 단체가 그동안에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661개가 있대 등록이 돼 있답니다. 이게 오랜 이 단체끼리 갈등이 심하죠. 그러니까 단체가 자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서 과연 이런 분열돼 있고 서로 반목하는 이 농민들에게 스스로의 농업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좀 단일화된 조직은 없나? 그래서 이 너무나 다수가 조직되어 있는 이런 현장 뭐 이게 민관 뭐 한다고 하는데 각자 따로따로 그러니까 단체별로도 자기 소속 정부의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논의들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조금 농업회의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좀 일치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임의 조직들을 법적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너무 다수가 여러 개가 있는 조직도 대표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여러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전체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평창군의 농업회의소가 뭐 이렇게 모범적으로 된다고 그래서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하고 검토해서 이제 반영을 하는 요 과정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 뭐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사업들이 농업보조금 관련 사업, 뭐 청년농 뭐 육성 사업, 뭐 관수시설 지원 사업 등등의 예를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양에서도 이제 농산물과 최저가격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조례 제정 관련된 토론회를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참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면 어떤 품목에다 지원을 해야 될까요? 또 뭐 어떤 정도 규모에다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나 돼야 될까요? 라고 하는 기준들을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을 테니까 기억이 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군정 따로 또 뭐 우리나라가 농림부 따로 농민단체 따로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수평적으로 가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행정이 과거에는 주도를 했죠. 군청이 주도를 해서 농민들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말이 참 오랫동안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건 형식적인 것에 그쳐온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또 이제 단체들은 비판을 하는데 대안 없는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따가운 눈총도 받고는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함께 기획을 하고 함께 실행을 하고 또 함께 평가를 하고 함께 책임지고 그 책임의 결과를 다시 또 기획에 그래서 농민과 관청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요것의 기본은 이런 거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인데요. 기본은 우리 이 농업회의소와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이 협치 구조의 가장 기본 틀이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회의소에 군청분도 들어오고 또 중앙정부 농림부 사람도 들어오고 뭐 이런 구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회의소에는 주로 농민 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회의소가 우리 담양군의 농업 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그 대체적인 방향 설정은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 설정된 그 농업의 정책을 그 군청이 행정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담양군의 의회가 그것이 잘 방향 설정된 회의소가 설정한 방향대로 군청이 잘 집행했는지 의회는 감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행태인데 이건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고 이거를 좀 확장을 해서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이런 틀 방금 말씀대로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책임을 지는 이 구조로 가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농업 5대 축, 그래서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회의소, 뭐 금융 중요한 거니까 농업은행도 이제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으로 거듭나고 또 농민의 농업을 도와주는 협동조합 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이제 농민 단체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주로 농민 편에서 농민 입장에서 농민을 방어해 주는 그런 역할 이렇게 하는 구조로 이제 설명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농업회의소가 자치와 협치의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 그림이 이제 그 협치 구조에 들어와 있는 그 주체들이죠. 지자체, 그러니까 담양군청, 담양군의회,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농업 관련 부서인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드는 데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농민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가 과거에 이제 지방 분권이 확대돼서 아까 이제 주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역 농민들에게 권한이 가면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양한 목소리가 농업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여기에 이제 농민이 참여를 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역별로 농민 단체별로 또 뭐 각각 농업의 품목별로 과수냐, 뭐 작물이 뭐냐, 채소가 뭐냐, 축산이 뭐냐, 특용작물이 뭐냐, 그러면서 각 개별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주체, 요런 지자체나 지방의회나 농식품부나 국회나 이런 쪽하고 상대를 했던 것이죠. 이걸 이제 통일된 모습으로 바꿔간다라고 하는 거. 왜? 이제는 과거의 중앙 집권 시대가 아니고 이제 지방의 권한이 점점 증대되는 시대에 농민단체가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에 다양한 농민들의 의견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걸맞는 뭘 좀 줘야 되는데 농업회의소에게 그럼 일을 제대로 하려면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거는 농업회의소를 하루빨리 공적기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법에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은 누가 만드냐?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이미 많이 농업회의소 관련 법이 많은 법들이 국회에 이제 그 상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법률에 근거한 기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만 그러면 보장해주면 되냐 이런 거예요. 권한이 좀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권한과 이상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농업회의소는 농업 정책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농업 정책. 뒤에서 이렇게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정에 직접 참여를 한다. 또 농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냥 맨손으로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 농업 정책을 그 정책을 실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좀 제대로 무장을 해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농업회의소하고 농업 관련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여기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 농업회의소는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그런 농업단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체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 농민단체들을 전부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이다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 농업회의소에서 농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군청의 조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곳이다 하는 거예요. 농업회의소가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또 직접 법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질적인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농민을 대표하는 그런 주체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 오해들이 또는 미심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농업단체가 많은데 또 다른 농업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농업단체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건 군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방침을 정하는 것이고 그 군의회는 그런 방침대로 담양군청이 제대로 농업정책을 집행했는지 감시하는 것이고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정부 그리고 농협, 농촌 지도기관, 농업인 단체 이런 측면에서 또 이제 어떤 점들이 우려가 있는지 솔직하게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현재 이제 정부가 농업회의소에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회원 가입 상황을 보니까 뭐 한 10% 정도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그랬어야 되겠냐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농민분들께서 좀 회원 가입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연 생각하는 것처럼 농업회의소가 그런 권한을 갖게 될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권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많아져야 되고 그것이 압력이 돼서 관련 법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 분권 시대이죠.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좀 더 과거보다는 이제 엄청나게 더 커져가는 군청의 권한에 농민이 직접 참여를 해야만 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찾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그런 농업 문제에 매우 중요한 실마리, 그러니까 얽혀져 있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우리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우리 농민분들이 농업회의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농민들의 대의기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회의소의 조직 체계를 보면 주로 이제 농민들이 개인 회원, 단체 회원, 특별 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뭐 대의원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조직은 이제 이런 그 상공회의소 우리 그 일반 경제계의 상공회의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정부의 또는 시청이나 도청 또는 군청의 이 경제 정책을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방향을 정하고 건의하고 참여하고 하는 거죠.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제에 상공인들이 경제 정책에 참여하듯이 농업 정책에 우리 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농민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농업회의소가 그러면 하는 일들이 뭔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농업회의소는 물론 정책을 자문하는 것이죠. 농업 정책을. 그리고 농민의 의견을 대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 그리고 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농민을 농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지만 농업 활동을 직접 농업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리고 도시민들이 또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현장에 잘 적응해서 실제적인 농사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그 교육이나 좀 그런 센터도 운영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런 그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조사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정책 자문한 일을 하고 농업 인력 육성 사업을 하고 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제 다른 농업회의소 활동 현황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분과별로 토론회도 하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뭐 농정 중요한 농민들이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예산을 참여해서 수립하는 농업인들이 이 예산 책정할 때 같이 참여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예산을 만들어 놓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현재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봉화군의 농업회의소에서 이렇게 해서 실제 이익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었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보면은 이제 농업재해보험에서 보험료를 좀 낮춰주는, 농민 부담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2014년에는 농업 부담이 25%였는데 2018년에는 8%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뭐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농업의 실질 이익을 이렇게 드렸다. 이런 예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우리보다는 다른 나라들 해외 농업회의소 역사가 또 굉장히 길죠. 뭐 이런 나라들의 얘기를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법 더하기 의무 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곳, 이런 게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이런 것들이 할 사람 가입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영국이나 미국 등이고 이런 현황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 해외 현황과 국내 현황 비교하는 표도 드렸는데 이제 이것도 요약을 하면은 해외는 정부가 강력하게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농업회의소가 권한이 아주 강하다, 크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농업 정책의 중요한 참여자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나라별로는 어떠냐? 근데 프랑스, 독일, 일본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뭐 각 나라별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농업회의소가 농민들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농민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다. 왜냐?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농민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농업 정책으로 군청이 집행한다. 농민이 만든 정책으로 군청이 집행한다. 여기까지 다른 나라들은 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다른 농업회의소 추진 현황들은 뭐 이런 현상입니다. 현재 지금 17개가 운영이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고 23개가 설립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자세한 뭐 현황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업회의소가 갈 길인데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회원 제도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의무 가입화하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가 하는 이 일들이 이제 지자체에다가 일을 많이 위탁을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위탁하는 것보다는 농업회의소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양군 농업에 필요한 사업은 다르잖아요. 우리 담양군의 농업하고 저 나주시의 농업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담양군에 맞는 위탁 사업을 정부에 제시해서 그걸 위탁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담양의 특성은 따로 있으니까 특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가장 그 경제 분야에서도 그래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요즘은 이제 그 자기 스스로 혼자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농업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잘 양성을 해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할 때도 과거에는 그냥 우리 지역으로 오게 와라 세금을 깎아주겠다 뭐 온갖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오게 했지만 그 효과가 없어요. 기업들이 지역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지역에 우리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한가예요. 그래서 담양군에서도 담양군 농민들이 활성화 있게 아주 활력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농업기술 인력들이 주변에 많이 그 포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들을 이 담양군의 농업회의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 이게 앞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심 바로 후에 이제 강의를 해서 졸음이 좀 오실 텐데 어떻게 얘기를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또 다음 강의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